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은 제가 메타매스 제로 논문에 이어서 읽을 시간인데, 지금 제가 얘기할 내용들은 이미 이 영상 녹화를 하기 전에 제가 좀 읽어뒀고, 그 내용은 메타매스의 단점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메타매스랑 메타매스 제로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고, 메타매스 제로가 왜 메타매스보다 나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1.2절을 보는 건데 첫 문장은 이렇죠. 메타매스와 메타매스 제로의 주요한 차이점은 어디에 있냐면 1차 변수를 다루는 방식에 있고 1차 변수가 뭐냐면 대상 논리의 변수들을 그 값의 범위로 하는 메타 변수예요. 그 다음에 식을 구문 분석하는 방법이 다르고 정의가 있냐 없냐, 정의라는 기능이 존재하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다루는 방식을 우리가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자가 말씀하셨네요. 마리오 카네이로 박사님이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메타매스는 가장 간단한 설계를 선택했어요. 가장 간단하게 설계할 수 있는 방식을 골랐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언어로 작성한 진술이 우리가 원한 것만큼 강력하지는 않다고 해요. 강력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각 절에서 우리가 그 핵심 내용을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묶음이라는 현상인데 묶음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메타매스로 작성한 하나의 정리가 실제로는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정리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정리인데 하나를 의미한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메타매스 언어에서의 변수, 그건 메타 변수죠. 그 메타 변수가 가리키는 대상이 서로 다른 두 메타 변수에 대하여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 변수는 서로 다른데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 논리의 변수가 같은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를 가명이라는 용어를 써서 마리오 카네이로 박사님이 설명하신 거죠. 다만 이 절에서는 에일리어스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가명을 사용하다, 가명을 만들다 정도로 번역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번들링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묶음으로 번역하고 있고 묶음에 대한 설명은 아까 제가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집합론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런 진술이 있어요. 네, 여기서 하나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y가 자율 변수이거든요. 자율 변수라는 게 뭔 얘기냐면 양화사? 좀 제가 발음이 약간 안 되네요. 양화사에 의해서 한정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양화사가 뭐냐면 영어로는 퀀티파이어인데 어떤 x가 존재한다와 같은 이런 부분을 가리켜요. 근데 저거 말고 하나 더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이 영상 두 번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제가 작성한 메모가 있죠. 어떤 x가 존재한다는 의미의 양화사도 있지만 그리고 저는 양화사를 정량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양화란 말 자체는 퀀티파이를 진짜 직역한 용어예요. 퀀터티는 양이잖아요. 그 다음에 파이라는 거는 어떤 것을 되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양화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좀 저는 어색하다고 생각해서 정량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말 셈에 들어있는 용어이긴 한데 한정사, 정량어, 양화사 중에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접한 거는 양화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용어들을 섞어서 쓰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량어가 하나 더 있어요. 모든 Y에 대하여 같은 정량어가 있는데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2번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y가 자율변수로 나타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돼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 논리 체계가 있고 모든 변수가 결국엔 묶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있어요. 근데 메타매스 언어로 구현된 집합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자율변수로 사용되는 변수가 포함된 잘 세운 식, well-formed formula, 잘 형성된 식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데 그런 잘 형성된 식을 하나의 정리로
제시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만 수학자들이 뭐 참 뭐가 자유 변수니 뭐가 묶인 변수니 하는 얘기는 잘 안 하다 보니까 여기서 좀 혼선이 오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위에 있는 진술이랑 아래에 있는 진술은 결과적으로는 동등해요. 결과적으로는 동등합니다. 위에 있는 게 참이면 아래에 있는 것도 참이고 아래가 참이면 위에 있는 것도 참이에요. 그래서 보편 양화사는 추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추가를 할 수 있냐면 자유변수에 대해서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의미가 그러면 같은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뭐 결국은 같죠. 결국은 같은데 위에 있는 거는 뭐 모든 y에 대하여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y가 자유롭게 나타나는 거죠. 한정사의 한정받지 않고. 근데 지금 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거 자체는 아니고요. 뭐냐면 이 메타 정리가 가리키는 대상 논리의 정리가 사실 서로 다른 두 가지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x와 y에 대한 그 별개성 조건이 이 공리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거를 정리라고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공리예요. 공리이거든요. 근데 이 공리에서 이 두 메타 변수 x랑 y가 별개여야 한다는 조건이 없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x랑 y가 가리키는 대상 논리의 변수가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랑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볼 건데 자, 둘이 다른 경우 그래서 첨자가 다르다는 걸 통해서 둘이 다르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x는 vi로 치환이 됐죠. 치환이 됐다고 할 수도 있고 대응이 됐다고 할 수도 있어요. 치환이라고 할게요. 치환이 됐고 y는 vj로 치환이 됐죠.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메타 정리가 가리키는 정리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라고 말을 할 때마다 이거 다 공리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그냥 진술이라고 할게요. 저 메타 진술이 의미하는 대상 논리 진술은 자 i랑 j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vj랑 같은 원소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vj랑 같은 대상 논리 변수가 존재한다. 여기 나와 있죠? 근데 i랑 j 첨자가 서로 같은 경우, 즉 메타 변수 x, 메타 변수 y가 똑같은 대상 논리 변수로 치환이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그 결과가 이런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랑 같은 원소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앞에서 얘기한 의미랑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의미는 서로 달라요. 같지가 않습니다.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 메타메스 언어로 작성한 저 공리는 사실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의미한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으로 의미가 해석이 된다는 거죠. 이런 걸 묶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현상을 묶음이라 하거든요. 1차 논리에서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두 의미 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하나의 공리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긴 합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요. 첫째, 대상 논리에서 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진술을 한꺼번에 한 정리로서 표현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두 가지 진술을 논리곱 또는 연원,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연원, 논리곱, 컨정션. 그 연원으로 연결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는 사실 좋은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현상은 서로 뭐 별개성 조건이 없는 두 가지 메타 변수에 대해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보다 많은 메타 변수에 대해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화를 지금 마리오 카네이로 박사님이 하신 거죠. n개의 변수를 포함하는 묶인 정리가 그 n개의 변수들에 대한 별개성 조건을 하나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이 정리는 대상 논리에서 어떤 정리들과 동등하냐면
그리고 의미로는 뭐 적당하게 저자가 의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1차 논리에서의 Bn개만큼의 정리와 동등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때 Bn이 뭐냐면 n번째 벨수예요. 벨수가 뭔지를 봐야겠죠. 벨수가 뭐냐면 n개의 원소를 하나 이상의 그룹으로 나눠서 하나 이상의 모둠으로 나눠서 분할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뭐 저도 자세하게는 몰라요. 그렇게 하는데 그 벨수라는 게 이산수학이나 조합론에서 다뤄지는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위키백과 항목을 보니까 벨수가 뭐 조합 수학에서 다뤄지는 개념이라는 설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벨수를 이산수학에서 배웠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산수학에서 배운다는 얘기는 컴퓨터 공학과에서 주로 좀 접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벨수라는 게요. 자, 근데 이 메타 변수들을 어떤 방식으로 묶을지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야 하잖아요. 서로 다른 메타 변수들이 같은 대상 논리 변수로 치환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모둠, 그룹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그룹을 따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그룹을 만들었을 때 그런 분할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따지는 수가 벨수라고 합니다. 자세하게는 설명 안 할게요. 왜냐하면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서 그래요. 자, 이 벨수가 지수적으로 증가한다면, 아니, 증가한다면이 아니라 증가해요.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대문자 5 표기법이 나와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묶음 현상은 문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묶음 현상은 좀 문제가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다만 theoretical이라는 형용사가 들어있죠. 이게 뭔 뜻이냐면 이론상으로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실용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는지는 또 따져봐야 하는 거예요. 메타매스 유저의 관점에서 이거는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메타매스는 이론상으로 전통적인 방식의 변수 처리보다 더 많은 정리들을 지수적으로 압축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전통적인 방식의 변수 처리 방법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봐야겠죠. 이름이 서로 다른 메타 변수는 언제나 항상 별개라는 조건이 달려 있는 게 그게 전통적인 1차 변수 처리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메타매스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정리들을 한 정리로 표현하는 게 가능해요. 한꺼번에.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메타매스 정리를 다른 증명 시스템의 언어로 우리가 번역을 하고자 할 때는 그냥 하나의 정리였던 것이 여러 개의 정리로 번역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불편하죠. 왜냐하면 그 지수적인 폭발이라는 표현을 마리오 카네이로 박사님이 쓰셨는데 그 지수적 폭발은 엄청나게 규모가 크니까 머리가 아파진다는 얘기죠. 그 메타매스 언어로 작성이 된 진수를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한 정리가 너무 많은 정리로 만들어지니까 번역상에서 장벽이 생깁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게 큰 문제는 아니래요. 왜 그러냐면 이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복잡한 묶인 정리는 실제로는 잘 안 쓰여서 그래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모든 변수 또는 거의 모든 1차 메타 변수는 서로 별개예요. 별개성 조건이 달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메타 진술에 대응하는 대상 논리의 진술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만 이때 그게 몇 개인지를 세는 기준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하는데 알파 제 명명에 의해서 서로 같은 정리로 볼 수 있는 것들은 그냥 같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up to alpha renaming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음,
알파 재명명에 의해서 같은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정리들 가운데 정확히 딱 하나의 그 1차 논리 정리에만 대응이 된다 정도로 번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건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근데 여기도 번역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이거는 메타매스 언어에서 메타매스 제로나 아니면 다른 증명 시스템으로의 번역을 얘기합니다. 그 번역 과정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메타매스 제로는 아니다. 잘못 얘기했어요. 메타매스 제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메타매스 제로로 작성된 어떤 진술을 다른 언어로 바꾸고자 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의 번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번역을 쉽게 하기 위해서 메타매스 제로는 모든 1차 메타 변수들은 별개여야 한다는 조건을 이미 다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그런 조건들을 하나하나 작성하지 않아도 그런 조건들이 이미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무게를, 어떤 부담을 짊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 클릭을 해버렸어요. 5.1.1에서 설명하거든요. 그 메타매스 진술을 메타매스 제로로 번역할 때 생기는 그 묶인 정리를 푸는 과정. 이걸 언번들링이라고 언번들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풀다? 네, 푸는 거를 뭐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까요? 그 꾸러미를 푸는다는 의미의 동사가 있었는데 꾸리다는 건 무언가를 포장한다는 뜻이고 그 반대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자, 꾸리다. 꾸리다는 싸서 묶다. 그래서 번들링은 꾸리다, 꾸림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꾸림이라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사전에서 봤는데 그 보따리를 푸는 걸 의미하는 동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풀었다고 할게요. 언번들은 묶인 것을 풀다 거든요. 그냥 묶인 것을 풀기, 묶음 풀기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잠시만요. 자, 어디로 돌아갈 거냐면 메타매스의 단점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여기죠. 어디 보자. 그런 번역 과정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메타매스 제로는 기본적으로 그 별개성 조건들을 다 걸어 놨고 그 다음에 메타매스 언어에서 메타매스 제로로의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언번들링 묶음 풀기는 그냥 메타매스 제로가 알아서 다 처리해 줍니다. 대단하죠? 대단한데 어떻게 그거를 자동화 하셨는지 저는 궁금해요. 마리오 카네이로 박사님이 그것까지 자동화 하셨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자열대 트리. 결국은 트리가 나와요. 트리가 나왔는데 메타매스는 문자열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그 메타매스 언어로 작성된 식을 메타매스는 문자열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토큰의 문자열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정리가 나와 있을 때 이 정리를 메타매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5가지 토큰의 문자열로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맨 처음에 나오는 이 상수 기호가 빠져 있죠. 이 상수 기호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식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는데 이 판단은 증명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P면 P다라는 식이 증명 가능하다는 판단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여기 있는 이 개찰구 기호라고 하는데 이 기호는 증명 가능성을 의미하는 판단이고 다른 종류의 판단도 있어요. 예를 들면 WFF, WIF라고 있는데 WIF P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P가 잘 세운 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판단입니다. 어쨌든 간에 판단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고 판단은 명제와는 다릅니다. 그냥 다르다라고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왜 다른지 막 설명하면 좀 더 힘들어져서 그냥 이 정도로만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명제는 대상 논리의 객체라고 해야 할까요?
대상 논리 안에 있는 개념으로 생각하고요. 판단은 메타 논리에서의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좀 서로 다른 차원, 서로 다른 층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업샷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좀 찾아볼까요? 그리고 지금 약간 제 목이 아파지려고 해서 발성을 좀 주의하겠습니다. 결과라고 한데 여기서는 결론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메타매스 언어가 어떤 진수들을 토큰의 문자열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 결과로 구문 분석이 매우 간단해졌다고 얘기합니다. 토큰 사이의 스페이스 문자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구문 분석이 아주 간단해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메타매스 언어로 작성된 그 증명 데이터베이스를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매우 쉬워요. 왜냐하면 그 메타매스 명세 자체가 메타매스 내부의 자료 표현 방식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 구문 분석기 파설을 작성하는 게 쉬운가 봅니다. 다만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이거 한번 볼게요. with p라는 판단을 정의하는 공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자유 맥락 문법의 절로 이해할 수 있대요. 근데 이게 사실 무슨 뜻인지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형식 언어 이론을 안 배워서 모르거든요. 자, 자유 맥락 언어를 한번 볼까 합니다. 자유 맥락 언어가 아니라 문맥 자유 문법이죠. 제가 그 방송하면서 또는 영상 녹화를 하면서 말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꾸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문맥 무관 문법은 형식 문법의 한 종류로 생성 규칙이 다음과 같은 문법을 의미한다. 넘어갈게요. 그 문법이 모호하지 않을 때에는 문자열과 구문 분석 트리, 구문 분석 나무 사이에 1대1 관계가 있대요. 1대1 관계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P가 잘 세운 식이라는 것의 증명으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면 그 구문 분석 트리로 이해할 수 있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거는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거를 이해하려면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데 컴파일러 이론을 배워야 돼요. 컴파일러 이론뿐만 아니라 그 형식 언어 이론, 오토마타 이론 그거를 배워야 합니다. 네, 배울 거예요. 배울 거고 배우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이 영상 녹화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구문 분석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증명이 구문 분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하지만 문맥 자유 문법의 비모호성은 집합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그게 참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결정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서도 이거는 건전성으로 자주 번역되는 용어가 나왔어요. soundness. 저는 이거를 견실성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왜냐면 건전하다라는 말의 뜻이 영어에서 사운드라는 형용사가 가질 수 있는 의미를 포함하진 않아서 그래요. 사운드가 논리적이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그 의미로 봐줘야 하는데 이걸 건전하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사실 그건 좀 오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뭐 이미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그냥 건전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다 보니까 견실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견실성은 좀 더 믿음성이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러나 저러나 약간 좀 어색하긴 해요. 어떻게 번역하든 좀 어색함은 남아 있습니다. 견실성도 이게 원래는 사람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람. 뭐 믿음직스럽게 굳고 착실하다 이거 다 사람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형용사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긴 한데 예, 이걸 논리성으로 번역하면 다른 영어 단어랑 헷갈려지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건전성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이 비모호성이 깨지기만 해도 건전성도 어, 훼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건전성은 견실성으로 제가 번역하기도 한다고 얘기했죠. 예를 들어 괄호가 생략이 되면 모호성이 발생해요. 모호성이 발생하면 그거를 이용해서 모순을 이끌어내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괄호 하나 생략을 해도 한 쌍 생략을 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 그 이용자가 따져야 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고 실수하기 너무 쉬워요. 그렇다 보니까 메타매스 제로는 문자열 대신에 트리를 사용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DAG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방향 있는 비순환 그래프로 제가 번역을 한 거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저게 뭔지 아직 저는 잘 모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방향 비순환 그래프 또는 비순환 유향 그래프라는 용어로 지금 제가 기록을 해놨네요. 뭐 방향 비순환 그래프라고 번역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고 다음 자 그냥 간단하게 트리라고도 말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식을 그런 방식으로 표현한 게 왜 좋냐면 뭐 나중에 증명 형식에 대해서도 다룰 건데 그 증명 형식과 관련된 이점이 있나 봐요.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 자체만으로 그 모호성에 의해서 견실성이 깨지는 그러니까 견실성이 훼손되는 일을 막을 수 있대요. 그리고 클릭을 잘못해 버렸네요. 이거는 메타매스 제로 명세 형식에 관한 절인데 아직은 지금 제가 이거를 읽을 때가 아니니까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앞으로 오겠습니다. 다만 this means that an MM0 verifier requires a dynamic parser for its operation. 어, 메타매스 제로 검증기는 동적 구문 분석기가 필요하대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그게 필요하대요. 그럼 만약 제가 메타매스 제로 검증기를 만들고 싶다면 동적 구문 분석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겠죠? 예,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넘어가고 마지막입니다. 자, 현재 28분이 지났어요. 메타매스에서는 정의는 그냥 공리예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기능이 사실상 없는 겁니다. 정의 대신에 공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늘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 안 좋은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메타매스에서는 그러니까 정의를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까요? 여기 보시면 새로운 구문 구성자를 정의하는 공리를 맨 처음에 작성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그 구문을 만들고 싶으면 이것이 잘 세운 식이라는 공리가 필요해요. 그 다음으로 필요한 공리가 뭐냐면 쌍조건문 기호를 이용해서 그 공리를 표현해야 하는데 이 구문 구성자가 그 정의와 논리적으로 동등하다는 공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해시 기호는 별개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y랑 x는 별개이고 y랑 p는 별개라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 y가 이 p라고 하는 잘 세운 식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잘 세운 식에 등장하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였던 거로 기억해요. p를 성립시키는 x가 유일하다라는 뜻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 보자. 근데 정의가 왜 이런지는 사실 좀 기억이 저도 잘 안 납니다. 그 p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긴 한데 이게 뭔 의미냐면 x가 y일 때만 그리고 그럴 때만 아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x가 y랑 같을 때 그리고 그럴 때만 p가 성립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y만 p를 성립시킨다는 뜻이에요. y가 아닌 거는 p를 성립시키지 않는다는 뜻이죠. 근데 그럼 y가 존재하냐?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이러면은 그 p를 성립시키는 y가 오직 하나밖에 없긴 할 거예요. 예. 근데 좀 헷갈리죠. 왜냐하면 앞에서는 이제 그 양화사 안에 들어가는 변수가 언급이 됐는데 그건 x였잖아요. y가 아니라. y가 아니어서 좀 헷갈리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p에는 x라는 변수가 언급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p는 y를 자유변수로 갖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p 안에는 y가 자유변수로서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아니다. 자유변수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갑자기 헷갈리는데 죄송해요. 말을 잘못했습니다. p라고 하는 저 식에는 y가 나타나면 안 돼요. y가 나타나면 안 돼요. 하지만 p라고 하는 저 식 안에는 x가 나타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이 식들이 좀 말이 돼요. 예. 그러니까 p라고 하는 거는 지금 y라는 변수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량어의 한정을 받는 거죠. 모든 x에 대하여 x가 y일 때만 p를 성립시킨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헷갈렸죠? 저도 이렇게 헷갈려 한 이유가 뭐냐면 메타매스 공부를 제가 충분하게 하지 않아서 그래요. 메타매스를 배우려고 하다가 좀 흐지부지 되고 2022년에 린 정리 증명기를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타매스를 제대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한 증명 보조개를 배우다 보니까 그 밖의 증명 보조개를 배울 시간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좀 헷갈렸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 설명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해한 바는 그렇습니다. 녹화를 다시 하진 않을게요. Once again, the correctness of these definitional axioms. 자, 여기 보시면 정의 공리란 말이 나오죠. 이런 말이 참 이상한데 왜 그러냐면 원래 정의랑 공리는 서로 같은 게 아니어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매스에선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의가 그냥 공리이니까. 정의 기능이 따로 없어요. 정의 기능이 없는 대신에 그걸 공리로서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적 공리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공리의 정확성은 또 견실성에 민감한 견실성을 깨트릴 수 있는 민감한 요소래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저런 정의를 도입하려고 하다가 그 모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메타매스 기본 검증기는 이런 그 정의 공리를 검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공리들의 정확성을 검토하지 않아요. 검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건데 검사를 안 해요. 그래서 메타매스 제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위와 같은 정의는 보존적이고 제거 가능하다. 보존적이란 건 저거를 넣는다고 해서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둘 다를 그냥 제가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요.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 그러니까 저 정의는 기존의 논리에다가 추가해도 변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빼도 되는 거예요. 넣었다 뺐다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의 기능인 거죠. 저런 정의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했어요. 맞기는 할 건데 근데 이걸 좀 더 그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건 저도 어렵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보존적이고 제거 가능하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위에 나와 있는 저런 정의가 보존적이고 제거 가능하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 메타매스 바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메타 정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타매스 언어보다 더 높은 층위에서 그거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매스 언어로는 그런 정리를 증명할 수는 없는 거고, 관례상 여기서의 메타는 그런 의미입니다. 관례상 집합론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모든 정의는 위와 같은 구문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구성자가 무엇과 함께 도입이 되냐면 이런 식과 함께 도입이 된대요. 이때 여기 보시면 앞으로 논문에서 이런 위쪽에 이런 가로 막대기 기호를 사용한 부분들이 있을 건데 이거는 복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리벤지 얘기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x바라고 썼을 때 x들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x1, x2, x3, x4 등등등을 그냥 하나의 기호로 표현한 거예요. x바로. 여기 보시면 추가 변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부터 이 논문에 나와 있는 식들을 이해하는 게 좀 쉽지 않아요. 추가 변수가 있는데 그거는 y바입니다. y바. y바는 px바에는 없었던 변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x바와는 별개이고 그리고 y바도 y1, y2, y3, y4 등등등의 여러 가지 y 변수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 사이에서도 다 별개성 조건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y1은 y2랑 별개인 거예요.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대상을 가리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공리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다시 볼까요? 뭐 yi랑 xj는 별개이다. 이거는 x랑 y들, 그러니까 x 변수들과 y 변수들은 서로 별개라는 거고 그리고 y 변수들은 서로도 별개다. 지금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하겠습니다. x랑 y 변수들은 서로 별개이다. 그 다음에 y 변수들은 서로 별개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라고 하는 구성자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추가 변수들, y 변수들은 속박돼 있대요. 속박 변수라고 하는데 갇힌 변수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바운드라는 말이 나와 있죠. 1차 논리의 의미에서 저것들은 갇혀 있다. 갇혀 있다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x가 존재한다 또는 모든 y에 대하여 같은 말에 의해서 한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범위가 한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모든이란 말 때문에 한정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이란 건 무슨 성질을 성립시키는 것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떤으로 한정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죠. 그래서 저는 1차 논리가 오히려 고차 논리보다 좀 더 생각할 게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변수와 속박변수를 자꾸 생각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설명 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아쉬워서 다시 하면 P에는 X가 등장할 수 있어요. P에는 X가 등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P에는 Y가 등장하면 안 돼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Y가 P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건 이 별개성 조건에 의해서 성립이 돼요. 자, 이런 관습은 충분히 정확해서 그래서 이 기준들을 검사하는 도구가 따로 있대요. 자동으로 검사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애초에 이건 공식 기능이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매스 언어 자체에 저런 언어라고 해야 하나? 메타매스 자체의 프로그램, 메타매스의 기본 프로그램에 저런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식 메타매스 명세에는 없는 기능들이 이런 도구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이건
원래 명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기능이어야 했던 거예요. 17개의 검증기 중에서 오직 하나, 메타매스 자바2 검증기밖에 이런 검사를 지원하지 않아요. 사실상 메타매스 검증은 실질적으로는 그 표준에서 규정한 메타매스 검증의 협소한 정의보다 더 확장이 돼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메타매스 언어는 언어가 아니라 메타매스 검증은 확장판인 거예요. 기본판이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그냥 메타매스 제로는 처음부터 정의라는 기능을 넣어 놨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간단한 변환 가능성 판단이 필요하대요. 이게 뭐냐?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배워야죠. 예. 배워야 하고. 자, 또 뭐가 필요하냐면 1차 논리의 의미에서 속박되어 있음이라는 의미가 이 메타매스 제로 명세 자체에 들어 있어야 한대요. 변수들에 대해서 이게 속박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 변수와 속박 변수의 개념을 이 메타매스 제로 언어 자체가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정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렇대요. 오늘 해설할 내용은 여기까지고, 원래는 제가 강의를 만들 생각은 아니었고 이거는 요약 영상이 돼야 했어요. 요약 영상이 돼야 했는데 요약을 40분이나 해버렸고, 너무 아쉬운 게 지금 두 번째 녹화를 했는데 이 설명에서 제가 너무 헷갈렸던 게 자꾸 좀 마음에 남습니다. 근데 뭐 정정은 두 번이나 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 뭘 할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3절을 바로 볼 수도 있기는 한데 그 전에 좀 다른 거를 하고 싶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는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직접 이 마리오 카네이로 박사님의 튜토리얼 영상을 하나하나 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거고, 저는 다음 시간에 저 영상을 보면서 튜토리얼을 따르는 과정을 아마 한 편으로 끝내진 않을 것 같으니까 여러 편 녹화하고 게시할게요. 예. 그러고 나서 1.3절부터 이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예, 앞으로의 계획은 그래요. 자, 오늘 영상 녹화는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메타매스 제로를 학습하는 과정을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